인류 역사상 가장 현명했던 아버지와 가장 어리석었던 아들. 이 극단적인 두 사람이 한 시대에 만났을 때 로마 제국의 운명은 송두리째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명상록을 쓰며 자신을 다스렸지만 아들은 사자 가죽을 쓰고 스스로 신이 되겠다며 광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군으로 칭송받던 아버지조차 자신의 아들이 괴물로 변해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 남자의 비뚤어진 욕망이 찬란했던 로마의 황금기를 끝내고 제국을 몰락의 길로 끌어내린 잔혹하고도 쓸쓸한 기록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쥔 권력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를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로마의 팍스 로마나를 이야기합니다. 지중해를 호수로 삼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그 영광의 정점에는 우리가 철인 황제라 부르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국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였으나 동시에 밤마다 촛불 아래서 자기 내면을 처절하게 들여다보던 고독한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전쟁터의 차가운 텐트 안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적어 내려간 명상록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간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성군에게도 인생에서 단 한 번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숙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 코모두스였습니다. 서기 161년 로마의 가장 깊숙하고 화려한 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이 아이의 탄생은 그 자체로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코모두스는 황제의 보랏빛 방에서 태어난 자, 즉 포르피로게네투스라는 고귀한 칭호를 얻은 로마 역사상 첫 번째 황태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실의 출산실은 귀한 보랏빛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이는 오직 황제의 척통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위이자 특권이었습니다. 이전의 현명한 황제들은 혈연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춘 자를 양자로 삼아 재위를 물려주곤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평화를 100년 넘게 유지해온 비결이었으며 위대한 로마를 지탱해온 지혜로운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부성애라는 너무나 인간적인 약점 앞에서 그 오랜 전통을 스스로 꺾고 말았습니다. 황제는 아들을 자신과 닮은 성군으로 키우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수사학자와 법학자 그리고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스토아 철학자들이 어린 코모두스의 스승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을 따르며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짊어질 준비를 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코모두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철학적 가르침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정갈하게 쓰인 철학서보다는 날카로운 칼날의 서늘한 감촉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화려한 궁전의 폭도보다는 거친 숨소리와 땀 냄새가 가득한 훈련장의 흙먼지 속이 더 좋았습니다. 스승들이 도덕과 인내를 가르칠 때 아이의 눈은 이미 경기장의 맹수들과 검투사들의 몸짓을 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야수와 같은 본성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명상록의 행간에는 자식 교육에 대한 말 못할 고뇌와 제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그 거친 본성을 누를 수 있다고, 자신의 사랑과 헌신이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국의 안녕을 담보로 한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상징하던 오연제의 시대는 그렇게 서서히 끝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밤새워 써 내려간 이성의 기록들은 아들의 손에서 시작될 광기의 서막을 막기에는 너무나 가냘픈 종이장에 불과했습니다. 주변의 신하들과 장군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 어린 황태자를 지켜보았습니다. 코모두스가 아버지를 따라 북방의 거친 전선을 누빌 때도 그는 군사적인 전략이나 정무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병약한 몸을 이끌고 제국의 국경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아들은 그 곁에서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몸을 비틀곤 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아이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 압도적인 권력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된 이 위태로운 불균형은 머지않아 제국 전체를 뒤흔들 폭풍이 되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서기 180년 겨울, 도나우강 인근의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던 게르마니아 전선에서 제국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로마의 방벽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전장의 텐트 안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황제의 죽음은 로마 군단병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장군들은 슬픔을 뒤로한 채 이제 겨우 19살이 된 청년 코모두스를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승리의 깃을 위해서 코모두스는 로마의 단독 황제로서 제국의 운명을 양어깨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경 너머의 야만족들은 로마의 강력한 공세에 밀려 굴복 직전이었고 장군들은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오래도록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황제의 생각은 노련한 장군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코모두스에게 이 척박하고 추운 전선은 아버지가 강요한 지루한 의무의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불어오는 차가운 강바람보다는 로마의 따뜻한 햇살과 화려한 연회장을 그리워했습니다. 코모두스는 아버지가 수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전략적 우위를 한순간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는 적들과 서둘러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장군들이 피를 흘려 점령한 땅을 돌려주고 로마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그는 전선을 떠나려 했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 발길을 돌리는 황제의 뒷모습을 보며 전선의 병사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로마로 돌아가는 길은 마치 대단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정복자의 행렬과도 같았습니다. 코모두스는 전쟁의 고통을 겪어본 적 없는 시민들에게 자신이 평화를 가져온 영웅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입성하자마자 엄청난 돈을 시민들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콜로세움에서는 검투사 경기가 열렸고 전차 경기장에서는 화려한 축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엄격하고 진지하며 늘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던 노년의 황제 밑에서 숨죽여 지냈던 로마 시민들은 젊고 활기차며 관대한 이 청년 황제에게 열광했습니다. 거리는 황제를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새로운 황금기가 시작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장 뒤편에서 로마의 국고는 무서운 속도로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코모두스는 제국을 다스리는 복잡하고 골치 아픈 정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보고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하루 종일 사냥을 즐기거나 연회장에 틀어박혀 쾌락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황제가 정무를 내팽개치자 그 빈틈을 타서 권력을 독점하려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페레니스와 클레안데르 같은 황제의 측근들은 코모두스의 비위를 맞추며 실권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황제가 유흥에 빠져있는 동안 이들은 관직을 매매하고 사법권을 남용하며 제국의 기둥을 뿌리부터 갉아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워놓은 엄격한 질서와 공정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탐욕과 아첨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은 이 광경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뿌리는 돈이 시민들의 인기를 사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결국 제국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함성이 커질수록 전통적인 로마의 가치관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코모두스는 장군들의 충성심을 무시했고 원로원의 조언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푸는 화려한 구경거리에 취해 있는 시민들의 박수 소리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찬란하고 부강해 보였지만 팍스 로마나를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신뢰와 책임감의 결속은 이미 곳곳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의 가면을 쓴 방종이 로마의 심장부를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화려한 궁궐 복도에는 언제부턴가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의 연회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예전만큼 유쾌하지 않았고 신하들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긴장의 중심에는 황제의 친누나인 루실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장녀이자 한때 로마를 공동 통치했던 루키우스 베루스의 아내였습니다. 루실라에게 로마는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성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코모두스가 보여주는 행보는 그녀가 견디기에는 너무나 위태롭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제국의 질서는 무너지고 있었고 황제의 권위는 쾌락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루실라는 동생의 무능함이 제국을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누군가는 이 비극적인 흐름을 멈춰 세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가슴에 칼을 꽂는 일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서기 182년의 어느 어두운 저녁, 암살자가 황제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루실라가 포섭한 암살자 퀸티아누스는 어두운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긴 채 황제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횃불이 일렁이는 소리와 황제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을 때 그는 품 안에서 날카로운 비수를 꺼내들며 튀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련한 자객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그는 황제를 찌르기도 전에 큰 소리로 외치고 말았습니다. 원로원이 내게 보내는 선물이다. 이 한마디는 짧았으나 그 파장은 로마 제국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암살자는 곧바로 근위대에게 제압당했고 암살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황제의 가슴에는 칼날보다 더 깊고 치명적인 불신의 씨앗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암살 미수 사건은 코모두스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가장 믿어야 할 혈육인 누나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극심한 피해망상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황제에게 세상은 자신을 해치려는 적들로 가득 찬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동료는 오늘의 원수가 되었고 충직한 신하의 조언조차 황제를 조롱하는 빗으로 왜곡되었습니다. 루실라는 카프리 섬으로 유배되었다가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자신의 핏줄마저 차갑게 제거한 황제의 앞길에는 이제 어떤 인간적인 정의나 거리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피해망상은 높은 성벽이 되어 황제를 현실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켰고 그는 오직 자신만이 안전하다고 믿는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로마 전역에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암살자가 외쳤던 원로원이라는 단어는 코모두스에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는 원로원 의원들을 잠재적인 암살자이자 제국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훌륭한 인품과 덕망을 갖춘 의원들이 하나둘씩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죄명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혹은 누군가의 악의적인 밀고만으로도 한 가문이 통째로 멸문지화를 당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로마의 지성들은 입을 굳게 닫았고 거리는 서로를 감시하는 눈초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첨하는 간신들만이 황제의 귀를 즐겁게 하며 권력을 탐했고 제국을 지탱하던 신뢰라는 기둥은 밑바닥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모든 믿음을 상실한 코모두스는 기괴한 도피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스스로가 사람 이상의 존재, 즉 신이 되면 된다는 위험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현실의 통치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만의 환상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궁궐의 깊숙한 방 안에서 황제는 더 이상 로마의 행정관도 군대의 총사령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의 아들이자 불멸의 영웅이 되어야만 이 지독한 고독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존경했던 위대한 철학자의 아들은 이제 인간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광기 어린 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국에 찬란했던 황금기는 그렇게 한 남자의 깨진 마음 조각과 함께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코모두스가 선택한 탈출구는 기괴하면서도 서글픈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로마를 다스리는 인간이나 제국의 수장으로 여기길 거부했습니다. 대신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영웅이자 제우스의 아들인 헤라클레스의 현신이라고 선포하며 스스로를 신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그는 수백 년간 로마의 지도자들이 입어온 단정한 토가를 벗어 던졌습니다. 대신 어깨에는 거친 사자 가죽을 걸치고 한 손에는 황금 몽둥이를 든 채 궁궐을 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과 원로원 의원들에게는 자신을 황제 폐하가 아니라 위대한 헤라클레스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 앞에서 로마의 귀족들은 고개를 숙인 채 터져나오는 한숨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수준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코모두스는 로마라는 국가 자체를 자신의 소유물이자 장난감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시인 로마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콜로니아 코모디아나로 바꿔버렸습니다. 즉 로마는 더 이상 로마인들의 도시가 아니라 코모두스의 땅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유서 깊은 로마의 광장과 신전들은 황제의 이름을 딴 간판들로 뒤덮였습니다. 황제가 곧 국가이며 황제의 욕망이 곧 법이 되는 암흑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로마인들이 쌓아온 공화정의 전통과 자부심은 황제의 광기, 어린 집착 아래 속절없이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시간마저 자신의 발 아래 두려했습니다. 코모두스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달력의 이름을 모두 자신의 이름과 칭호로 바꿔버렸습니다. 1월은 아마조니우스, 2월은 인빅투스, 12월은 코모두스라고 명명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제 매일매일 날짜를 셀 때마다 황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조차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듯한 이 오만한 조치는 로마인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평범한 이들에게도 황제의 광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삶의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코모두스가 통치자로서의 책무를 완전히 포기했음을 뜻했습니다. 그는 황제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하는 인내와 지혜의 길 대신 신이라는 화려한 껍데기 속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신격화라는 포장지로 덮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국가는 방향을 잃고 표류했습니다. 제국의 행정 시스템은 마비되었고 국고는 황제의 기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탕진되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황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신전에서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했고 조금이라도 불경한 태도를 보인 자들은 즉석에서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자부심이었던 법과 질서는 광기서린 집착 앞에 힘을 잃었습니다. 코모두스의 주변에는 이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이 만든 가상의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불멸의 신이라 믿으며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자 가죽을 두르고 황금 몽둥이를 휘두를수록 그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빛은 경외감이 아닌 경멸과 공포로 바뀌어갔습니다. 지도자가 현실을 외면하고 망상 속에 갇힐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로마는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었습니다. 신이 된 황제는 구름 위에서 승리감을 만끽했지만 그 발 아래 놓인 제국의 토양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멸을 꿈꾸던 황제의 환상은 로마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함성과 맹수의 울부짖음이 뒤섞이던 콜로세움은 제국의 활력과 잔혹함이 공존하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서기 190년대를 전후하여 이곳에서는 로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괴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최고 통치자이자 모든 법의 원천인 황제가 천한 신분의 대명사였던 검투사 복장을 하고 경기장 바닥으로 직접 내려간 것입니다. 코모두스는 자신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눈부신 황금 갑옷을 입고 수만 명의 관중 앞에 섰습니다. 그는 황제의 권위가 깃든 옥자를 버리고 피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모래판 위에서 칼을 휘두르는 유의에 탐닉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무려 735번이나 경기에 나섰다고 전해지지만 그것은 결코 공정한 스포츠도 생명을 건 결투도 아니었습니다. 경기장의 모래 위에서 코모두스는 무적의 영웅이어야만 했습니다. 그와 맞서 싸워야 했던 상대 검투사들은 황제의 몸에 작은 상처 하나라도 내는 순간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 혹은 황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져주어야 했습니다. 코모두스는 가짜 승리에 도취되어 패배한 검투사들의 목을 베거나 굴욕적인 항복을 받아내며 스스로의 강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은 이 어처구니 없는 연극을 지켜보며 억지 박수를 보내야 했고 원로원 의원들은 황제가 칼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신격화된 찬사를 목청 높여 외쳐야 했습니다. 제국의 자존심이 황금 갑옷을 입은 광대극 아래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던 순간이었습니다. 황제의 잔인함은 동물 사냥 경기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모두스는 경기장 중앙에 안전하게 설계된 높은 단상을 만들고 그곳에서 활과 투창을 던져 수많은 희귀 동물을 학살했습니다. 사자, 곰, 코끼리, 심지어 이국적인 타조까지 그의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하루에만 수백 마리의 짐승이 황제의 손에 죽어나갔고 경기장은 동물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특히 그가 타조의 머리를 단칼에 베어낸 뒤 피가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들고 원로원 좌석을 향해 흔들며 미소 지었을 때 의원들은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그는 동물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통해 타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비뚤어진 쾌감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더욱 참혹했던 것은 인간의 고통을 조롱하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코모두스는 때때로 다리를 잃거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경기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기괴한 분장을 시키고 신화 속 거인족이라 부르며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악취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신의 현신을 자처하던 황제에게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자신의 영웅성을 돋보이게 할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광기 어린 행동 뒤에는 로마 시민들의 혈세가 무자비하게 투입되었습니다. 코모두스는 자신이 경기에 나설 때마다 국고에서 엄청난 출연료를 스스로에게 지급했습니다. 한 경기당 100만 세스테르티우스에 달하는 이 금액은 로마의 경제체제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고 국경을 지키는 병사들의 급료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황제의 화려한 볼거리에 신기해하며 환호했던 시민들도 점차 공포와 경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검투사 복장을 하고 피칠갑이 된 채 승리감을 만끽하는 모습은 로마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절제와 품격이라는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버지는 명상록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고 가르쳤지만 아들은 타인의 고통을 오직 자신의 쾌락과 과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콜로세움의 모래 위에 쏟아진 것은 동물의 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이 수백 년간 쌓아온 도덕적 권위와 리더십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광기 어린 축제가 끝날 무렵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음을 조용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광기는 이제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며 축제에 몰두하던 코모두스의 피해망상은 이제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 황제의 침실을 지키는 최측근들에게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애첩인 마르시아와 시종장 에클렉투스 그리고 황제의 안전을 책임지던 근위대장 라이투스마저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기 192년 12월의 어느 날 황제의 침소에서 우연히 발견된 작은 서판 하나가 로마의 역사를 뒤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서판에는 황제가 직접 적어 내려간 처형 명단이 적혀 있었고
그 명단의 가장 윗줄에는 바로 황제를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던 측근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황제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남았던 그들에게 이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기 전에 먼저 황제를 죽여야만 하는 절박한 생존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192년 12월 31일 밤, 로마 전역은 새해를 맞이하는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을 때 황제의 궁궐에서는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암살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애첩 마르시아는 코모두스가 평소 즐겨 마시던 포도주에 강력한 독약을 탔습니다. 운동과 연애로 목이 말랐던 코모두스는 의심 없이 그 잔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검투사 훈련으로 단련된 코모두스의 육체는 독약에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복통을 느낀 황제는 구토를 시작했고 독 기운을 몸 밖으로 쏟아내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만약 황제가 이대로 살아서 깨어난다면 공모자들에게는 상상하기도 힘든 처참한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암살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공모자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공모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황제의 운동 파트너였던 건장한 레슬링 선수 나르키소스를 긴급히 불러들였습니다. 독 기운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목욕탕에서 쓰러져 있던 코모두스에게 나르키소스가 다가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스스로를 불멸의 신 헤라클레스라 칭하며 사자 가죽을 걸쳤던 남자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허망했습니다. 거구의 레슬링 선수는 황제의 목을 강력한 힘으로 졸랐고 제국의 절대 권력자는 습기 가득한 목욕탕 바닥에서 단 한 명의 운동선수 손에 허망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로마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불멸의 신은 그렇게 차가운 물줄기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공간에서 평범하고도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화려했던 제국의 황금기가 한 남자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코모두스의 죽음이 알려지자 로마 원로원과 시민들은 슬픔 대신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원로원은 즉각 코모두스에 대해 기록 말살령을 선고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세워졌던 그의 석상들은 성난 군중들에 의해 끌어내려져 산산조각이 났고 공공건물에 새겨졌던 그의 이름은 정으로 쪼아져 지워졌습니다. 황제가 자신의 이름을 붙였던 달력과 도시의 명칭들도 원래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되돌릴 수 있었어도 무너진 제국의 기틀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코모두스의 사후 로마는 곧바로 치열한 권력 다툼과 내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황제의 자리는 경매에 붙여질 정도로 권위가 추락했고 군인들이 황제를 옹립하고 폐위시키는 혼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시대가 영원히 끝났음을 알리는 조종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역사는 코모두스의 치세를 가리켜 찬란했던 로마 제국이 녹슬고 썩어가는 기점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버지는 명상록을 통해 후대의 불멸의 지혜를 남겼지만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인 아들은 제국을 파멸로 이끄는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쥔 압도적인 권력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지도자가 현실을 잃고 망상 속에 갇힐 때 공동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코모두스의 삶은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집처럼 남겨진 황제의 집무실 창밖으로 로마의 태양은 여전히 떠올랐지만 그 햇살 아래의 로마는 더 이상 예전의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제국의 영광은 그렇게 광기와 핏빛으로 물든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습니다. 코모두스의 광기는 결국 습기 가득한 목욕탕 바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로마라는 거대한 유기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았습니다.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그의 치세를 가리켜 제국이 녹슬고 썩어가는 시점이라 평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버지가 남긴 명상록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빛을 발하고 있지만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인 아들은 제국을 파멸로 이끄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사자 가죽을 두르고 신이 되고자 했던 남자는 차가운 물줄기 소리만 울려 퍼지는 공간에서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라졌습니다. 빈집처럼 남겨진 황제의 집무실 창밖으로 로마의 태양은 여전히 떠올랐지만 그 햇살 아래의 로마는 더 이상 예전의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깊은 울림으로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